네, 시장이 아주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추석 랠리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6만 달러 위로의 돌파 지지 테스트가 의미 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가장 중요한 박스권 위로 올라서 주려고 노력한다라는 모습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과연 이대로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이렇게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까지 전체 박스권을 의미 있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 4분기에 7만 4천 달러 위로 올라서며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방향성 한번 제대로 세팅하게 되는 시기는 이번 9월 연준의 FOMC,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9일 새벽 3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하면서 어느덧 중립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빡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7%대 후반에 자리하면서 거의 사이클 고점이 아닐까 이번 싶은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점 찍고 저항을 좀 맞아주고, 그렇게 알트들로의 자금 흐름이 유입되면서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을지 역시 굉장히 중요한 기대 포인트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일단 세미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이게 진짜 예측하기가 간단치 않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과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50대 50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 연착륙 상황이기 때문에 0.25%포인트만 인하해도 돼 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금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PPI 상황도 악화된 모습이 등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아직 간단치 않아 B컷 단행 가능성, 특히나 노동시장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니까 라는 이야기들,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B컷에 대한 가능성, 그 기대감도 이렇게 훌쩍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연준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인가,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시기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과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들 37명을 대상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건데 92%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고금리에 따른 가계 그리고 정부 부채를 걱정하면서도 금리 인하 이후에 물가 상승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면 시장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린다라는 잘못된 기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0.25%포인트면 일단 9월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들을 우리가 꽤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주장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뉴욕 연은의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의 경우에는 연준의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논거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연준은 물가 상승보다 노동시장 냉각을 더 걱정해야 한다. 그래서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놈의 노동시장 둔화, 냉각 상황, 우리로 하여금 8월 5일 블랙 먼데이를 때려맞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조나단 라이트의 경우에도 물가 상승이 지금 통제 가능한 수준이어서 특정 시점에는 B컷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감싸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현지 시간으로 9월 13일 기준 2억 6천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이건 7월 23일 이후 최대치입니다. 피델리티가 1억 달러 정도, 아크인베스트 9,930만 달러, 비트와이즈 4,310만 달러, 그레이스케일 GBTC가 670만 달러 순유입이 발생했다라는 거.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위스덤 트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4개월 동안 1억 5천만 달러를 매수를 했는데 4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매도도 없었다 라는 게 이번에 아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캄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 4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매도하지 않은 가장 큰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위스덤 트리다 라고 나름의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한 달 동안 거래소에 유입된 비트코인들의 어떤 보유자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단기 보유자의 물량이었다라는 점이 또 이 크립토컨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거래소에 유입된 비트코인 대부분은 이 3개월 미만 단기 보유자 물량이었다. 9월 12일 비트코인 입금 물량 가운데 단기 홀더 비중이 92%, 전체 비중에서 일주일 미만 보유자 물량이 8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도 꽤 빡세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 한 달 동안 엄청 빡세게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매수를 단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8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11억 달러 이상을 투입을 해서 18,300개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64,000달러. 지금까지 이제 토탈 다 합쳐서 전체 보유 물량을 보니까 244,8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94억 5천만 달러 규모. 참 대단하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5년 뒤의 모습이 어떨지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이 큰 손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빡세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흥미진진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분석가들 전망치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맥스의 경우에는 15,000달러 찍고 나서 비트코인은 계속 비슷한 패턴을 보여왔다. 몇 주 동안 가격이 박스권 아래로 빠지면서 약세에 갇혀 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박스권 살짝 빠졌다가 급등, 다시 박스권 안에서 살짝 빠졌다가 급등, 다시 박스권 하다가 살짝 빠졌다가 급등. 이번에도 역시 페이크아웃 나왔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10만 달러를 향해 나아갈 것이야.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곧 또 다른 큰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분기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굵직하게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연말 연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과연 또 지난해와 비슷한 그런 패턴 딱 요때죠. 요런 모습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크립토 타이탄 이거 2주 차트인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비트코인이 이번에 박스권으로 복귀를 했다.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진입을 하면서 항복, 카피출레이션이 끝났다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제 요때 요랬던 것처럼 요때 요렇게 되는 게 아닌가. 역시나 10만 달러에 대한 돌파 가능성 그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로 진입을 하면서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비트코인은 연내 10만 달러 부근 이 정도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는 트럼프 수준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에 발맞춰서 과거의 비트코인이 늘상 그랬듯이 대선 이후 랠리 양상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고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100주 단순 이동 평균과 200주 단순 이동 평균이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죠.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거 지금 처음이라니까 역사상.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비트코인에 대한 유동성이 소진되고 약간의 통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은 여전히 약세 국면이고 월말, 그러니까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62,000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짝 이렇게 61,000달러 위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다시 58,000달러에서 59,000달러까지 리테스트 하다가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금리 이슈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요즘에 이하 씨가 조금 다소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좀 잦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 어긋날 때도 있는데 전망이 한번 좀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쉬 크립토 요즘에 이 멘탈 잡는 얘기를 되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이더리움은 10,000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고래들은 매일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다. 우리는 100배 알트 시즌을 보게 될 건데 당신은 충분히 낙관적이지가 않다.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징후, 이 시그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여전히 아직 이르기 때문에 갈 길이 훨씬 더 많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긍정적인 얘기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시세도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의 흐름인데 주간 일주일에 걸쳐서 11% 이상 반등해 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긍정적인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리플 소송 항소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죠. 이제 10월 초 전까지 뭔가 결정이 될 텐데, 이런 와중에 호재가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XRP 신탁을 출시를 해버렸고, 리플 시에로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소송 종료됐다라고 나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아직 소송이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죠. 항소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플 측에서 법률 책임자가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SAC의 벌금 처음에는 20억 달러 요구했다가 법원에서 1억 2,500만 달러. 지금 리플은 공탁금으로 예치해버렸잖아요. SEC가 항소 안 하면은 바로 벌금 SEC 계좌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마련됐는데, SEC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최대 관심 포인트입니다. 로빈후드가 이 와중에 XRP를 공식 상장했습니다. 로빈후드에 상장되어 있는 목록 자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로빈후드가 XRP를 상장시켰다? 어느 정도 의미 부여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겠죠. 여기서 진짜 지금 엄청난 관심과 비판을 받고 있는 멘트가 등장을 해줬습니다. SEC가 바이낸스 소장에다가 이렇게 적시를 한 거예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표현이, 이거는 토큰이 증권이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SEC가 해버린 거예요. 이거 딱 보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이것들 진짜 미친 인간들이네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SEC가 바이낸스 사건에서 이제 고소장을 수정한 버전을 제출하면서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란 표현은 토큰이 증권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걸 적시한 건데, 텔레그램과의 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항상 이런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관련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낸스 소송에서는 이런 약어를,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산 증권 이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블록이 이렇게 나름의 평을 해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약어일 뿐 해당 토큰이 실제 증권이라는 걸 암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재밌는 거는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동시에 바이낸스 소송에서 토큰 목록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목록을 추가를 한 거죠. XE, 파일코인, 아톰, 코스모스, 샌드박스, 마나, 디센트럴랜드 이런 걸 또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목록이라고 또 추가를 해버렸어요. 이것들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약간 반대 스탠스를 가진 멘트들을 지금 막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진짜 정체가 뭔가 엑스맨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면서 SEC가 하는 얘기가, 해당 토큰들을 고객들에게 바이낸스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잠재적인
투자 수익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단어가 토큰이 증권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재밌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서 원래는 얘네들 추가하기 전에는 BNB, BUSD, 솔라나, 에이다, 매틱 이걸 암호화폐 증권으로 또 규정을 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얘네들 지금 뭔가 명확성과 기준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개망신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존 디튼, XRP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해왔던 우리 디튼 아저씨가 매사추세츠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과 지금 맞붙게 됐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요. SEC의 심각한 월권과 직권 남용으로 XRP 개인 투자자들은 150억 달러 이상 피해를 입어야 했다. 내가 변호한 7만 5천 명 이상의 투자자들은 SEC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사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SEC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매사추세츠 XRP 홀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고 있는 XRP 홀더 627명을 대신해서 SEC에 연락을 했고 SEC가 법을 준수하며 XRP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SEC 변호사들은 이걸 거부했고 오히려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했다. 이때 이 학벌 딸리는 변호사라고 엄청 무시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토레스 판사는 나의 의견에 동의했다. SEC 변호사들은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승소에만 관심이 있다. SEC가 공개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상원 의원이 됐을 때 직접 사과하겠다. 이렇게까지 또 선거 전략 차원에서 두 가지 어떤 액션을 재밌게 취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거는 리플 소송 과정에서 나왔던 멘트죠. SEC가 이랬다 저랬다 자꾸 말을 바꾸니까 법에 대한 로열티가 부족하다라고 사라네법 판사가 SEC를 조졌던 그런 멘트였습니다. 그걸 지금 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상황이 미국 법원, 각급 법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그래도 추석 연휴 때 긍정적인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너무 차트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연휴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게 추석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